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까지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제 타격을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관련 발언에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본격화하자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합법적이라며 테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1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까지 잇따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정의당 제안이 더해졌습니다. 중재안대로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올해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유예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법안 처리 명분을 쌓았습니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게 이른바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만큼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력비리, 은폐 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검수완박 안건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영배 의원이 배치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 조정이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의 취재진 출입 여부를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법 지키세요, 국회법! 안건 조정위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전체 회의로 다시 상정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키세요, 그러면! 안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 좀 해요, 이제. 왜 국회를 이렇게 만드는 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를 제대로 개의하지도 않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전체 회의에서 자기 멋대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나쁘끄러운 기만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검수완박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양당 간사와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장 중재안을 다 합의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어렵게 낸 중재안을 여야가 의총에서 합의한 내용 범위 내에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해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도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동참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건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지검장은 현안이 집중된 기관으로서 입장을 내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사지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차장 검사들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선거 범죄를 경찰이 맡게 되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기 등 민생 범죄 수사에도 한계가 생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위 조직원인 A, B, C, D 등이 추가 발견되어도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에 대한 보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해온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을 우려하는 내용의 OECD 서한과 한인 검사들의 성명서를 일일이 공유하며 국외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OECD 반부패 기구 의장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날선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저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걸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 실현이라면서 검수완박 추진에 애둘러 반대 뜻을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측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 4번째 지역으로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시장에서 느닷없이 헌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발언을 삼가는 대신 참모를 통해 헌법가치 파괴라고 해온 만큼 시장에서의 이 발언은 검수완박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의장 중재안에 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합의 전에 통화로 권 원내대표와 교감한 당선인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지만 주말 사이 구체적 내용과 부작용이 알려지고 검찰 조직과 여론의 반대 기류까지 더해지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보고를 받았을 뿐 개입이나 주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삼권 분립 위배라며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례민주주의의 원칙, 또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국회 논의와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최종 관문,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걸 잘 판단하고 다음 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들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 측이 이렇게 임기 말 청와대까지 겨냥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은 신구 권력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틀째 파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고 일정 변경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4명이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1997년엔 김 후보자 본인이 2004년과 2005년엔 배우자가,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엔 딸, 2016년부터 2018년엔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시기에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을 역임해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3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2008년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임대사업자 겸직 신고 의무가 생긴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겸직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겸직 신고도 없이 소상공인 세금 공제 혜택은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두 사안은 별개로 소상공인 공제는 자격 요건에 부합해서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추진 과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청와대가 폐쇄적이라는 건 예전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 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이렇게 수긍하기가 예. 어렵죠.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예.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덮으신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언급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예. 또는 뭐 아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편이죠. 후보 시절의 모드와 대통령의 모드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넘어서서 예. 조금 정치인들이 삼가야 할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이 다음 달 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에 부정적인 데다 방역당국도 현재 유행 감소세가 한두 달 뒤에는 정체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방역 대책은 오늘 발표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내외 연구진들은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만 명 미만까지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주 뒤에는 500명 아래로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한두 달 뒤에는 이런 감소세가 멈추고 유행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면역력 약화와 변이 출현의 가능성으로 환자 수의 재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유행 가능성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실외 감염 전파 위험이 낮다며 다음 달 초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를 없앨지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신중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할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의무 해제 관련 타임라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전 11시에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세부 과제와 그다음에 이제 뭐 D-30일, D-50일 이런 방식으로 검토가 되게 되는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100일 로드맵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인 롱 코비드 관련 대책도 포함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인 BA.2.12.1 변이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2주 만에 6.9%로 1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변이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커스틴 앨런 부통령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신속검사와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부통령 관저에서 격리한 상태로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각각의 방문 일정을 수행한 탓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질 바이든 영부인과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국경 무역 중심지인 중국 단둥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되면서 북중 교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동시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60명에 이르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의 외출 금지를 의미하는 정태 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단동시의 감염자 발생 구역은 전면 봉쇄돼 주민들의 집 밖 외출이 아예 금지됐고 다른 지역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만 이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베이징도 봉쇄설이 돌면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자 시 당국은 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려서 생필품 비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도 전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시가 일부 지역에서만 하던 전수핵산 검사를 거의 모든 시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오전 7시부터 검사소 문을 열어 출근 전 시민들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의 하루 감염자 수는 아직 30여 명 수준. 하지만 숨어있는 감염자까지 모두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전 시민 핵산 검사가 사실상 베이징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감염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인구 1,700만 명의 선전시가 전격 봉쇄됐을 때의 하루 감염자 수는 119명. 베이징시에도 이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당국도 전격 봉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식자재의 공급을 늘리고 마트의 영업시간을 연장해 봉쇄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按照日均销售量的2倍保持库存，并从25日起提前半小时营业，晚上延迟闭店。 하지만 비축용 구매가 폭증하면서 일부 식료품은 벌써 공급이 딸리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은 공장에도 재고가 없어 판매대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水饺什么时候进呢？因为现在进厂家也没货，就有些订也有可能也进不来。 베이징시는 전시민 핵산 검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봉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앞서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데 이어 대구 지역의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출근길 혼란은 피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버스 업체 대표와 노조가 마주 앉았습니다. 노사 임금 협상을 중재할 조정위원이 입장하고 3차 쟁의 조정회의가 시작됩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애초 정한 시한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시민 발이 묶인다는 위기와 불안감이 퍼지면서 양측은 임금 4.5% 인상안에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8.5% 인상을 주장한 노조는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 하면서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 시민의 생각해서 저희들이 양보해서 협상을 타결하게 됐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앞서 합의한 서울이나 부산보다 다소 낮았지만 노사는 상여금 인상으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사측은 노조 양보에 감사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2016년 이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의 발이다 보니까 서민도 경제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6년간 동결했습니다. 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야 됩니다. 60일 넘게 이어진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구 시민의 발 역할을 하던 시내버스 1,500여 대도 평소처럼 운행하게 됐습니다.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년 만에 일상 회복으로 숨통이 트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리운전 업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손님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수익을 채워야 하는 이른바 숙제 제도가 다시 시작돼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차 대리운전 기사 박모 씨. 그의 오른손엔 3년 전 당한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야간 손님이 몰리는 피크 타임입니다. 종료를 코앞에 두고 콜이 뜨면 자연스레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이 콜을 잡아서 숙제를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는. 그 시간대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죠. 결국 신호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받치고 말았습니다. 피크타임 콜을 쫓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건 박 씨뿐이 아닙니다. 제가 활동하는 경기 지역에서만 해도 어쩔 때 보면 하루에 뭐 한두 건 정도는 흔히 일어나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박 씨가 조급했던 이유는 대리운전 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숙제 때문입니다. 좋은 콜을 먼저 받으려면 앞서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핵심 시간대에 2개 이상 콜이나 4만 원 이상 수익을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숙제를 다하지 못하는 기사에겐 이후 목적지가 너무 가깝거나 아주 외진 목적지에 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날 영업은 물 건너간 걸로 봐야 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숙제를 못했으니까 그 콜을 하나 띄워라. 그러면 그 기사만 잡게끔 해줘요. 그러면 수수료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숙제 제도를 운영하는 전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운영사는 업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70%로 독과점과 다름없다 보니 대리기사들로선 거부하기 힘든데 코로나 불황에 중단됐던 숙제가 다시 살아나자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또한 숙제를 못해 새벽 거리에서 대기만 하다가 한 콜도 못하고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가족들의 생각을 걱정해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참한 현실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 대리운전기사들은 숙제했냐라는 말을 인사처럼 달고 다닌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콜 수행 횟수 같은 목표를 주며 못 지키는 사람에게 배차를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들이 직접 제소했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권 침해를 멈추란 기사들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늘어난 손님에도 마냥 웃지 못하는 대리기사들의 숙제는 날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야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심야 할증 요금 시간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로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은 2km당 3,800원, 심야 할증 요금은 4,600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50대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비행기 견인 차량을 정비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고 흰색 승용차는 옆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용현동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도망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두운 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첨가물 도매상가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건데 다닥다닥 붙은 옆 상가들로 불이 올마붙을까 우려한 소방당국이 소방차 30대와 100명 넘는 소방대원을 급파한 덕에 불은 40분 만에 큰 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인천국제공항 정비소에서 비행기 견인 차량을 수리하던 37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정비 일정이 급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 일을 했는데 차 밑에서 작업 중인 걸 모른 다른 작업자가 시동을 꺼버린 겁니다. 핸들을 틀고 시동을 오프하면은 바퀴가 정렬이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찰과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정비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시 관음산 중턱에서 불이 나 3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0.16헥타르가 소실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또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사용하겠다는 의지까지 언급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수십 개의 드론이 모여 대형 인공기를 형상화합니다.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하얀 군복 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항일 빨치산 조직,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역대 4번째 심야 열병식을 연 겁니다. 열병식에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참석한 김 위원장은 작심한 듯 강군과 핵무력을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현 정세가 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 강화를 재촉하고 있다며 핵무력을 강화해 어떤 상황이나 목적에서도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구속될 수 없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항일 빨치산 창설 이래 열병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항일 빨치산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의 연속성과 군사적 전통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사상 사업을 위해서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그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엔 최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군서열 1위 박정천 당비서가 주석단에 자리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며 군 원수에 올랐다가 비상 방역 태업으로 지난해 7월 문책됐던 리병철이 복권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 체계를 총동원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과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재차 동원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 성공 주장을 기만선전이라고 평가절하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화성포 17형이 오늘은 그 절대적 힘의 진가를 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위풍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각종 미사일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올해 1월 2차례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공개됐는데 지난해 1월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 5형에 비해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사거리가 늘고 탄두 탑재량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체 연료가 더 들어가서 사거리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다탄두를 집어넣어서 넣기 위해서 탄두 부분이 길어졌거나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각기 다른 작전 목적과 임무에 따른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발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국가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범위를 더 넓힌 거죠. 핵무력의 사용 범위를 더 넓히면서 위협적인 표현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여러 개의 발사관을 장착한 초대형 방사포 종대와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날아오는 탄원을 감지한 뒤 미사일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전차 대열도 포착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전투가 예고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을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방과의 대결 양상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모스크바를 찾은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돈바스 등의 영토 문제가 선결 과제라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в онлайн формате. Надеюсь все-таки, ч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нас к какому-то позитивному результату. 반면 구테르스 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Эти риски искусственно раздувались, а желающих таких немало. Опасность серьезная, она реальна, ее нельзя недооценивать. 러시아는 또 서방 군사 고문들이 머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휘센터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갑 대공포 50대를 직접 수출하기로 하는 등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미국 공군 기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국 국방장관이 모여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We'll continue pushing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Ukrainian military for the battles ahead. 영국도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테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 위협에는 허세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패배를 직감한 것이라며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연쇄 폭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계획된 도발이라며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돈바스처럼 군사 행동을 확대하려는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인구 47만 명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소련 붕괴 이후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1992년 몰도바와의 전쟁을 거쳐 친러 성향의 분리주의 세력이 통제하는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여전히 몰도바의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경찰은 자칭 수도인 티라스폴의 국가보안부 건물에 25일 로켓 추진 수류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공격 배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26일에는 그리고리 오폴스키 지역에 라디오 방송탑 2개가 파괴됐다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 1,500여 명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 병력은 서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계획된 도발로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돈바스처럼 군사행동을 확대하려는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 중부군관구 부사령관 루스탐 민네카예프 준장은 지난 22일 러시아군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지나 몰도바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3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5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그리고 강원 내륙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6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2.2도, 광주는 14.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2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남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까지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 등 100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 개발 의지를 보여줬다며 조만간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대규모 전투가 예고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을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발한 러시아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위협했지만 영국은 합법적이라며 테러 압박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의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자정을 조금 넘겨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다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각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애초 합의를 이끈 박병석 국회의장도 추가 중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110석밖에 안 되는 소수당이지만 국회법이 정한 절차,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습니다. 검수완박 합의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에게 검수완박의 폐해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결국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변화는 개악이라고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무기인 필리버스터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합의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석 180석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탈하더라도 회기 쪼개기를 통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이끌어온 박병석 국회의장도 더 이상의 중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회기 결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에게 거듭 협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입장을 같이 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공언하신 만큼 이제는 의장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결국 국민이 막아달라는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되더라도 검찰이 했던 수사를 어디서 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사범 수사는 어디에 맡길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이른바 3+3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의 한시적 수사권 범위에 기존 부패 경제와 함께 선거를 넣고 그 외에는 중재안대로 4개월 뒤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 분야를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하자 절충안을 낸 겁니다. 또 원활한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연말까지 두게 하자는 정의당의 입장도 수용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본인들의 그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이 4월 중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니.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연말로 시점을 못 박은 건 국회의원 선거 범죄는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외에 공직자 범죄를 더한 이른바 4대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하고 재협상을 해야 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책무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조문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앞으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한시적 수사권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폐지되는데 청장을 어떻게 임명할지, 소속 부처는 어디에 둘지, 공수처와의 관계 등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중수청 설치가 사실상 검수완박의 완결로 꼽히지만 윤당 선인이 이에 부정적인 만큼 새 정부에서 시간표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했던 북한 선제 타격론에는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국가의 100년 대계인데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 국방부에 3월 말까지 나가라, 당 빼라는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그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렵죠.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윤 당선인이 잘 알지 못하고 폐지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 의무라고 언급했습니다. 새 당선인 측이 바라는 바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그래야 된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는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당선자가 이렇게 북한하고를 상대해 본, 대화해 본 또는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이어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하는 핵 무장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삼가야 할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놨는데 북한을 톱다운 방식으로 설득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담한 발상이었다며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근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지금은 평가하기 적절한 국면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워낙 낮은 데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예정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부산 지역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13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활주로를 남북으로 설치할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활주로를 동서로 해상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장래 확장 가능성이 있고 절치된 산지를 배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 예상 수요는 부산시 예측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 비용 편익 분석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표신잡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제성도 낮고 주변 환경 문제와 소음 문제, 조류와 항공기 충돌 문제 등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특혜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채 정치적 논리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오늘 공개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4대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등 인수위 보건의료분과의 종합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5,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600여 명, 한 주 전보다는 3만 2천여 명 적습니다. 화요일 밤 9시 기준으로 10만 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10주 만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서 정부의 위험도 평가가 14주 만에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른 하위 변이가 미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국내에도 유입될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한때 1,000명을 넘었다가 지난주 8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주간 사망자도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에 2,500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주에 1,1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유행 지표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4월 셋째 주 코로나19 위험도는 14주 만에 중간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아직 40%를 넘는 점을 고려해 높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생 지표가 감소세에 있으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1,000명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높아서 비수도권에 대해서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4%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가량 높다고 알려진 또 다른 하위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최근 2주 사이에 검출되는 비율이 2.7배 높아졌고 뉴욕 중부와 인근 지역은 확진자의 90%가 이 변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볼 때 스텔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들이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중증도 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유행 감소의 폭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해제로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거리두기 해제가 환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면서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던 인천국제공항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에 대비해서 항공사들도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위한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보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2년 동안 솔직히 이제 뭐 화상 통화만 하고 서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7천만 명이 넘던 국제선 여객 실적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1,190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19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일상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연말까지 주요 시설 운영률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계별로 입출국장을 확대 운영하고 여객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매장, 노선버스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로 정해진 운항 제한 시간 해제와 PCR 검사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상품 가격도 유가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는 데다가 PCR 검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남짓 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당장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항 운영 정상화 방안과 위축된 여행 심리 회복을 위한 PCR 검사 등 방역 조치 완화 노력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여객기 비행 횟수도 점차 늘립니다. 대한항공은 8개 노선 주 10일에 증편, 아시아나항공은 9개 노선에서 주 18회 증편을 5월부터 각각 진행합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여행이 힘들었던 만큼 올해 7, 8월 전통적인 성수기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이면 하루 평균 여행객 15만여 명, 2019년 대비 8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그동안 미뤘던 각종 모임과 회식도 많아지면서 112 신고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전에 비해서 하루 평균 1,500건 넘게 늘었는데 특히 술과 관련된 신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여 만에 찾아온 일상회복 첫 불금. 번화가 길목에선 오랜만에 기습음주 단속도 부활했는데 하룻밤 적발된 운전자가 5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안 돼. 잠시만. 상의해가 안 돼. 선생님 1차 측정 부족, 측정 거부하셨어요. 아니 거부를 하셨어요. 저 거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서울 강남과 홍대 거리 등은 다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술집마다 새벽까지 손님들이 북적이고 지하철 막차가 끊길 무렵부터는 택시 잡기 전쟁도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취객 사이 다툼도 늘면서 112 신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일주일 동안 접수된 112 신고가 하루 평균 1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일상회복 전 6개월과 비교하면 1,500건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시비나 행패, 소란,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약자와 관련한 신고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 활동량이 늘었고 계절적으로 모임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사람들 간 교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경찰은 민생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신고에는 더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위협 소위를 더 끌어올리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거란 분석이 높은 가운데 다음 달 핵실험 재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신형 ICBM을 발사하며 핵무기 개발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5일 담화에서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16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 직접 핵무력의 공세적 전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전략 핵과 함께 남측을 겨냥한 전술 핵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예고한 차기 정부를 겨냥한 선제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원스복을 입고 등장해서 연설을 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적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 위원장의 군사적 성과 과시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 17형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을 대거 공개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또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소형 전술핵 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열려 있다며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인도 태평양에 있는 동맹과 함께 북한의 도발이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다룰 의무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We do remain open to engaging in diplomacy and dialogue with the DPRK with an aim of achieving progress towards that overall objective.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은 열병식에서 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세 종의 각기 다른 대형 고체 연료 미사일을 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고체 연료 ICBM 개발 의지를 밝힌 만큼 곧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조슈아 폴락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을 강조하면서 핵 사용 목적을 전쟁 억지와 근본 이익에 대한 방어 두 가지를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심 이익을 방어해야 하는 환경에서 핵 사용을 고려한다는 미국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며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모델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외교 트랙에서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터키 이스탄불 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현재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테르스 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등 서방 국가가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영국 국방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피 차관은 또 핵무기 사용 위험이 실제한다는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은 허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김선빈의 3타점 2루타와 김석환의 역전 홈런을 앞세워서 KT의 10대5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양현종은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로 개인 통산 1,700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키움에서 이적한 포수 박동원은 9회 초 2점짜리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SSG는 6이닝 동안 한 점만 내준 폰투의 호투를 앞세워서 롯데를 8대1로 이겼습니다. 한화는 키움을 5대2로 이겼고 두산은 NC를 8대4로, 삼성은 LG에게 7대4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 서해안과 강원 내륙 쪽으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은 10.5도, 부산은 1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북부와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법사위는 어제 자정을 조금 넘겨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다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안건 조정위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건 조정위를 제대로 개의하지도 않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자기 멋대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나쁘끄러운 기만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검수완박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양당 간사와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장 중재안을 다 합의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어렵게 낸 중재안을 여야가 의총에서 합의한 내용 범위 내에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과정에선 경찰이 수사하고 넘긴 사건을 어디까지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재안은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묶었는데 이걸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 네 번째 항목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내온 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데 결국 별건 수사를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령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사건에선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 검찰 안팎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추가 수사 일체를 금지하는 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적인 반발과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에서 보험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살인 혐의를 발견해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추가 수사를 기다리다가는 신속히 범죄를 규명할 수 없고 오히려 별건 재판이 남발돼 적절한 처벌도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찰이 올린 기록을 보다가 다른 파생된 범죄가 발생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인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단일성과 동일성 개념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안 수사 관련해서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넣으셨던데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안 수사 범위 제한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논란을 빚은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에 이어 중재안 입법 국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 실현이라면서 검수완박에 애둘러 반대 뜻을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측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로 청와대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지역으로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시장에서 느닷없이 헌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발언을 삼가는 대신 참모를 통해 헌법 가치 파괴라고 해온 만큼 시장에서의 이 발언은 검수완박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의장 중재안에 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합의 전에 통화로 권 원내대표와 교감한 당선인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지만 주말 사이 구체적 내용과 부작용이 알려지고
검찰 조직과 여론의 반대 기류까지 더해지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보고를 받았을 뿐 개입이나 주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당장 민주당에선 삼권 분립 위배라며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국회 논의와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최종 관문,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걸 잘 판단하고 다음 달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들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부권 행사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 측이 이렇게 임기 말 청와대까지 겨냥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은 신구 권력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JTBC에 공개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100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인데 국방부에 나가라, 당을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아주 좋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내 분위기는 북한과 협상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이를 무릅쓰고 실무적 합의 과정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보겠다는 생각도 상당히 대담한 발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라며 평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경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법사위 상황으로 토론회에 가지 못한 데 이어서 당에서 정한 정견 발표 영상 촬영도 못 갈 것 같다면서 여기서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대결 첫날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당선인의 아바타인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돼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됐다면 같은 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SNS를 통해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책 실패 책임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던 민주당 측의 입장은 눈속임용 쇼였냐며 실패한 경제부총리와 추진력 있는 젊은 일꾼 가운데 누굴 선택하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규제 혁신을 예고했고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도 필수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가운데서도 웨이브와 티빙, 왓챠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토종 OTT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기준 월 이용자 수를 보면 세계 OTT를 모두 합쳐도 넷플릭스에 못 미칩니다. 매출액을 봐도 세 개사를 모두 합쳐야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토종 OTT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고
전문 편집, 촬영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OTT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폭적인 지원 기능 정책을 통해서 K-OTT 출연을 앞당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먼저 대학과 대학원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를 만들거나 늘려 전공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필수화됩니다. 정보 교육과 시수 확대 등 디지털 소양 교육을 위해 초, 중 등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외 직무 전공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문제 해결 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오늘 공개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에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4대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등 인수위 보건의료 분과의 종합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청와대 국민개방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람 신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일 9일 전까지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에서 관람을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신청하고 관람이 확정되면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이틀 연속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침공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몰도바의 친러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가보안부 건물에 로켓 추진 수류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라디오 송신탑도 파괴됐습니다. Три, по-моему, три было. Я побежала домой в этот подъезд, ноги подкошенные, и все, и дети бежали, все перелезли. 이틀 사이 3차례 공격이 발생하자 몰도바 대통령은 최고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 o situație complexă și tensionată. Noi suntem vigilenți, vom lua toate măsurile necesare pentru prevenirea unor escaladări, pentru întărirea securității statului și protejarea cetățenilor noștri. 현재까지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군대를 진입시킬 구실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란 겁니다. Ситуация стала фоспланификата, кипзуиты, гини, гитри, руж, дирижаты, гитри, Путин, штец, адепцы, я красносельский, тот фальш партии, дидин, транста.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향후 확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으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통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거쳐 몰도바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몰도바 북동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친러 지역으로 1992년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몰도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완전히 닮은 꼴이어서 국제사회는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천연가스 업체 PGNiG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현재 시간 27일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측에 공급 중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러시아가 제시한 가스 대금 루브라 결제를 위한 준비 시한이 지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가즈프롬은 불가리아에 대해서도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레미콘 가격도 인상됩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 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5월 1일부터 레미콘 단가를 13.1%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세제곱미터당 현재 7만 1,000원에서 8만 300원으로 9,300원 오릅니다. 건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직원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 임플란트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고 인천공항에서는 비행기 견인 차량을 정비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고 흰색 승용차는 옆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용현동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도망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두운 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첨가물 도매상가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건데 다닥다닥 붙은 옆 상가들로 불이 올마붙을까 우려한 소방당국이 소방차 30대와 100명 넘는 소방대원을 급파한 덕에 불은 40분 만에 큰 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인천국제공항 정비소에서 비행기 견인 차량을 수리하던 37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정비 일정이 급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 일을 했는데 차 밑에서 작업 중인 걸 모른 다른 작업자가 시동을 꺼버린 겁니다. 핸들을 틀고 시동을 오프하면은 바퀴가 정렬이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찰과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해당 정비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4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아주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검수완박 법안이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좀 수정된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측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민주당은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중재안이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강경파,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했던 원안 통과냐 이 부분에 주목이 됐었는데 네.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의 통과였습니다. 예. 이 중재안에 대해서 선거범죄 수사권을 두고 여야가 사실상 짬짬이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박병석 의장을 만나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고 예.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으로 법사위가 통과되게 됐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이를 두고 정의당 손을 잡은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군포섭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제 의석수를 분석하는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이 171석, 171석,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6석,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검수완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하면 총 179석, 179석이 되는데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을 180석에서 한 석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수정안 통과로 정의당 6석이 가세하게 되면 총 185석이 된다 이런 분석을 담고 있었고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다라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싣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만약에 민주당 의지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전망이고요.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진짜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게 됐습니다. 오늘 예. 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자녀가 처음에 장학금을 받았던 것이 좀 논란이 됐는데 예. 어느 기사 보니까 풀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또 다른 논란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풀지원이란 얘기가 나왔던 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데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추가로 아들 그리고 본인, 배우자까지 이 장학금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온 가족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걸 두고 예. 이거 사실상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딸 사례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장학생 선발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 후보자 입장을 들어보면 동문회장인 자신은 장학생 선발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해왔는데 네. 이 기사를 보면요. 장학생을 선발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 이 김 후보자와 가까운 인사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을 역임할 때 부회장을 했던 경희대 모 교수가 이 장학생 선발에 관여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사실상 이 장학생 선발을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가족들이 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김 후보자 측은 일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공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 좀 털고 청문회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뭐 인천 같은 광역단체장 공천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지방 기초단체장들도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기사 2개 가져오셨는데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 공천 백태라고 할 정도로 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하나 둘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이 제목을 보면요, 뭐 상대 후보를 돕겠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무소속으로 컷오프 후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네. 신문에 나온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면요.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 후보들은 이 당이 만약에 특정인을 단수 공천하게 된다면 집단으로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다라는 선언을 함께 했다고도 하고요. 네. 또 민주당 측에서도 윤하섭 안산시장이 컷오프가 되니까 지지단체인 경기 안산 호남향후회가 집단 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당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정일택 영동군수 예비후보나 정성엽 괴산군수 예비후보 등은 전략공천의 구태정치와 경선 들러리를 피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식 농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예비 후보는 이 경선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또 박승원 광명시장도 컷오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역시나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로 말 그대로 공천을 두고 여기저기서 내홍을 겪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신문에서 제목으로 잘 썼네요. 수도권 공천 막장극이다. 충청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죠.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는데 그래도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죠. 네. 이 계획만 보면요. 국내 최초 해상공항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2035년에 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안정화되는 2065년을 보면 국제선 여객수가 연간 2,300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이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효과를 보면 한 23조 원까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성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국토부 의뢰로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0.5 안팎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치가 1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1 미만 이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비용 대비 편익 BC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따질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가 깊다라는 겁니다. 일단 29일에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관련 특별법이 사실 그 선거와 좀 맞물려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좀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심야 열병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옷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사진 지금 실려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옷이 좀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런 모습 드러낼 때 양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 예.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흰색 옷차림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름은 원수복이라고 합니다. 이 옷에는 뭐 왕별 계급장도 달려 있는데 공화국 원수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지금 화면에 이제 왼쪽이죠.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뭐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SLBM 등등 사진들도 나와 있는데 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건 아마 화성 17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신형 SLBM 사진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이제 신문이 지난 1월에 공개됐던 것보다 길이가 최대 1m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화성 17형 관련해 가지고요. 앞서 지난 3월이었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두고 화성 15형의 개량형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 17형 지난 3월 24일에 발사한 바 있다 이렇게 딱 점 찍으면서 우리가 개량형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을 또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장을 했고 또 핵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경됐다는 평가가 있다고도 썼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표현을 해주는 전문가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군사적 상황이 아니어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점점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정상이죠. 젤렌스키 대통령. 또 다른 평가가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뭉쳐서 러시아에 맞서게 한 데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크게 평가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전쟁 초기에 대통령 이거 도망간 거 아니냐, 수도에서 떠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을 때에도 젤렌스키 대통령 영상을 찍었죠.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영상을 찍어서 키이우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언행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외적으로 해외 연설도 이어가면서 뭐 국제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냈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려진 부분 외에 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재빠른 규정 재정비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과 필수 물자 수송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화물 운송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하고요. 또 부가가치세를 2%로 낮추기도 했는데 경제 활동이 멈추지 않아야 국민들도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적절히 들어맞은 모습이었고요. 또 정치적인 반대파를 수용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전까지 뭐 부패나 반역 혐의로 갈등을 빚어온 포로셴코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고 포로셴코 대통령도 이에 응하면서 지금은 자비로 시민군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영화 제작자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전직 언론인 출신 대통령 수석 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인사 초반에는 이거 정실주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 상황에서 모두 다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서 망명하거나 피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내용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신문 초반에 나온 표현, 뭉치면 산다는 격언을 우크라이나가 잘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네,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레일 시험에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코레일 신입 채용 필기 시험이 치러졌는데 한 고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심지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당 고사장에는 이제 시험지가 뒤바뀌어서 들어가는 실수가 발생했는데 네. 전기통신 직렬에 전기 이론 시험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운전 차량 직렬에 전기 일반 시험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수험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감독관에게 항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처리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예. 코레일 측은 채용 절차를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발생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레일 측은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10일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 워낙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업 준비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 다시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제하는 것도 사실 공정의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참 재밌네요. 고물상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값 상승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영향이 이제 고물상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폐지나 고철 등의 시세가 오르면서 이런 것들을 팔려는 사람들이 고물상 앞에 많이 모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때는 수요가 한창 줄면서 폐지나 고물 같은 값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예. 이 기준이 2020년을 보자면 폐 골판지가 1kg에 6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올 3월 기준으로는 138원까지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고철의 경우에도 1kg에 193원 하던 게 지금은 486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역시나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에 실려 있는 고물상 사장님 인터뷰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15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지금이 가장 비싸다. 이런 표현을 딱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폐지를 주우려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고요. 예. 또 10여 년 전 사라진 트럭 고물상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고장난 컴퓨터 삽니다. 안 쓰는 냉장고 삽니다. 이런 그 트럭 고물상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소리가 이제 다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폐업하는 가게가 있으면 이제 그런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고철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파세요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예. 지금은 사장이 이거를 직접 내다가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예. 또 심지어는 철거 현장에서 고철을 훔치다가 구속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걸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확진 기여형 퇴직연금 이용자들이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을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한 메이저 자산운용사는 피델리티가 처음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대도시 카라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중국인 3명 등 4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2시 30분쯤 카라치 대학교의 벤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당 원장과 교사 2명 등 중국인 3명과 파키스탄인 차량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아서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6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 그리고 강원 내륙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74 마이크로그램, 인천은 20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1도, 대전 10.5도, 광주는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2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남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민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